안녕하세요, 닥터조입니다. DNA 들어보셨죠? 유전자. 이 생물의 유전자가 유전 신호를 발현을 해요. 지인 익스프레션이라고 그러는데 신호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 유전 신호에 따라서 키가 크기도 하고 작기도 하고 머리가 곱슬이거나 쌍꺼풀이 진하거나 피부색이 어둡거나 이런 특징들을 나타냅니다. 동양 사람은 동양인같이 생겼고 백인은 백인같이, 흑인은 흑인같이 생긴 거예요. 시도도 못한다 이런 말이 나오는 거죠. 근데 우리가 먹는 음식이 이 유전 신호를 바꿉니다. 이거 모르셨나요? 이거 제가 지어낸 말이 아니고 최신 연구도 아니고 그냥 오래전부터 알려져 있던 거예요. 유전 신호를 바꿔서 흑인이 백인이 되냐 이런 게 아니라 그래서 곰이 쑥이랑 마늘만 먹고 사람이 된 거냐 이런 거 아니고요. 우리가 흔히 당뇨병이 집안 내력이야 이런 말 한단 말이에요. 유전적으로 우리 집은 콜레스테롤이 높아, 우리 집안은 그런 거 있잖아요. 암도 유전자랑 관련이 있다 그러고. 근데 이 당뇨병이 집안 내력이라고 말을 할 때 운명이라고 말하는 게 아니거든요. 몇 날 몇 시에 내가 몇 살이 되었을 때 정해진 운명에 따라서 나는 암에 걸릴 것이다, 그러지 않는다는 거 아시잖아요. 집안 내력이라고 할 때는 부모님들하고 먹는 음식이 비슷하고 생활습관 비슷하고 스트레스 받는 방식 비슷하고 그래서 병을 키우는 습관이 비슷한 거지. 아무리 집안 내력이 있어도 이겨낼 수 있는 라이프 스타일이 있고 식습관이 있단 말이죠. 근데 그 중에 이제 먹는 음식에 따라서 특정 유전자들이 발현되기도 하고 오늘의 토픽 또 억제되기도 합니다. 오늘은 음식이 유전자를 어떻게 발현시키고 끄고 하는지 그 메커니즘을 좀 알아보고 또 유전자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몇 가지 영양소들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DNA, 염색체, 유전자 이런 말들을 들어보셨을 텐데 DNA는 유전 정보를 담고 있는 화학 물질이에요. DNA는 원래 기다란 실 같은 구조로 유전 정보가 이렇게 쭉 담겨 있는 기다란 실이라고요. 근데 그 기다란 걸 갖고 다닐 수가 없으니까 이게 비비비 꼬아가지고 뭉쳐서 갖고 다녀요. 이 DNA 나선 구조 들어보셨죠? 근데 이 세포가 분열을 할 때 DNA를 똑같이 복제하는 게 중요한데 잘못 복제되면 돌연변이잖아요. 그 중에 원치 않는 게 암이고. 우리 몸의 모든 세포들은 다 똑같은 DNA를 갖고 있어요. 하지만 그 DNA에 들어있는 그 유전 정보를 다 사용하는 세포들은 없죠. 대부분의 유전 정보가 꺼져 있고 그 중에 특정 유전 정보만 켜져 있어요. 이게 당연한 게 피부의 세포랑 신경세포가 다르게 생겼잖아요. 하는 일도 다르고 간세포가 다르고 머리카락 세포가 다른데 생긴 게 다르고 하는 일이 다른데 DNA는 다 똑같은 DNA를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 중에서 어떤 유전자를 발현하느냐에 따라서 세포의 모양이 아니면 세포의 기능이 달라지고 우리가 이렇게 사람의 모양, 생김새를 갖게 되는 거죠. 다른 말로 표현을 하면 유전자 발현이 각각의 세포들을 구분을 짓고 너는 피부세포야, 너는 머리카락 세포야, 너는 뇌세포야 이렇게. 그리고 세포들이 제대로 이제 자기 기능을 할 수 있게 도와준다는 거예요. 자, 그럼 유전자 발현이 되게 중요하구나, 이게 제대로 되는 게 중요하구나 이걸 알겠는데 어떻게 해야 잘 되나. 이 세포 핵 안에 메셀 그룹이라고 하는 분자 화합물이 있습니다. 이 메셀 그룹이 DNA에 가서 여기저기 달라붙어요. 그 달라붙어서 하는 일이 이 유전자가 발현을 해야 할지, 영어로는 스위치를 킨다 끈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이 스위치를 키는 게 좋은지 끄는 게 좋은지 이 신호를 준다고요. 이 뉴클리오타이드에 직접 신호를 주기도 하고 DNA가 이렇게 뭉쳐져 있는 히스톤의 작용을 하기도 해요. 이 뉴클레오타이드는 유전 정보 하나씩 각각이 하나씩 정보고 히스톤은 뭉쳐 있는 거예요. 뉴클레오타이드는 가로등 하나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히스톤은 동네 전체의 전기를 다 끄는 거죠. 그래서 이 메셀 그룹이 유전자를 켜고 끄고 하는 과정, 이걸 메실레이션이라는, 이게 원활하게 잘 돼야 건강하고 활력도 넘치고 해독도 잘 되고 암도 안 걸리고 그러는 건데 여기에 관여하는 중요한 영양소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엽산이에요. 폴레이트, 비타민 B9. 이 엽산은 메셀 그룹을 합성을 해요. 그 메셀 그룹이 일을 하는 건데 메셀 그룹을 먼저 잘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일할 사람들을 뽑는 게 우선일 거 아니에요. 엽산이 부족하면 결국 유전자를 끄고 켜고 하는 그 일 자체를 원활하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유전자 중에 종양 억제 유전자가 있습니다. 튜머 서프레서 진. 이름을 보면은 암을 억제하는 유전자니까 이 유전자는 잘 작동해야 암에 안 걸리겠죠. 그런데 엽산이 부족하면 이 종양 억제 유전자가 안 켜져요. 암에 걸릴 위험이 높아지는 거죠. 이 엽산을 많이 먹으려면 음식 중에는 시금치, 오렌지, 바나나, 브로콜리 이런 십자가과 채소에 많이 있습니다. 그냥 엽산 보충제 먹으면 되지 않나요?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되겠죠. 근데 비타민 B군에 그 엽산이 들어있고 그 임산부들 엽산 먹으라고 해서 엽산 영양제가 많은데 저는 그 임산부가 엽산 먹는 거 다 쓸데없는 소리라고 말씀을 드리지만 이 엽산 영양제들 중에 성분이 시원치 않은 게 많아요. 잘 골라서 드시던가 아니면 차라리 안 먹는 게 낫습니다. 요즘 한국에서 활성형 비타민 B 그래가지고 이런 표현을 쓰는데 그런 성분들로 드셔야 돼요.
이 필로소피에서 나온 메타폴린 비타민 B가 있는데 이건 오로지 메실레이션을 잘 하라고 만든 비타민 B예요. 간만에 광고 한번 했고요. 근데 기억하세요. 이 보충제는 어디까지나 보충제예요. 많이 먹는다고 유전자가 겁나게 잘 발현되는 게 아니니까. 결핍만 되지 않으면 되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음식이 훨씬 더 나아요. 항상 기억하세요. 예를 들어서 비타민C 메가요법처럼 뭐 특정 양리 효과를 노리고 먹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그냥 음식 대신에 영양소를 보충해 주는 게 보충제고 영양제잖아요. 이 비타민C 메가요법을 할 때 먹는 게 사실 아스코르빈산인데 그 비타민C도 아니고 차라리 아스코르빈산 메가요법이라고 부르면 좋겠어요. 저는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비타민C 메가요법이 뭐 쓸데 있다 쓸데 없다 효과가 없다 이런 뜻은 아니에요. 굉장히 중요하죠. 암 환자들이 이왕이면 이제 주사로 고용량요법, 비타민C 고용량요법 하면 좋습니다. 다만 아직까지 우리 인간이 이제 과학자들이 그게 비타민C의 효과인지 아스코르빈산 효과인지 구분을 못하고 비타민C 메가요법을 해서 좋았다고 하시는 분들의 말씀은 아스코르빈산 메가요법을 한 거죠. 사실은 아스코르빈산 자체로도 장점은 많다는 거예요. 자, 어쨌든 음식이 항상 더 낫다. 예, 보충제는 아쉬운 대로 차선책. 우리가 평소에 빵, 라면, 햄버거, 떡볶이 이런 쓰레기만 먹고 사니까 보충제가 필요할 때가 있는 거지 좋은 음식을 먹으면 필요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비타민 A예요. 제가 비타민 A를 강조를 많이 해요. 특히 코로나 터지고 나서 비타민 A랑 아연 많이 강조드렸는데 비타민 A는 특히 면역력, 그 중에서도 감염성 질환에 대한 면역이 좋습니다. 동남아시아나 아프리카 이런 오지로 봉사나 선교를 떠난다 그러면 몇 주 전에 예방주사 맞고 가고 그러잖아요. 차라리 몇 주 전부터 비타민 A랑 비타민 C를 고용량으로 먹어주는 게 훨씬 나아요. 근데 가기 전에 의뢰히 예방주사 맞는 거 뭐 당연한 절차로 여기고 접종을 받는데 좀 알아보세요. 자세히 좀 알아보고 행동하세요. 그런 식이니까 코로나 백신도 맞으라는 대로 다 맞는 거고 자꾸 삼천포로 빠지는데 제가 답답해서. 다시 비타민 A는 세포 핵에 있는 핵 수용체에 직접 작용을 해요. 이 핵 수용체에는 스테로이드 호르몬이나 갑상선 호르몬 아니면 수용성, 뭐 지용성 이런 분자들이 결합하는 부분이에요. 여기서 유전자의 발현을 조절하는 기능이 있어요. 핵 수용체 주변이 깨끗하고 건강해야 물질 대사도 잘 되고 몸이 제대로 작동을 해요. 성장기 아동이나 청소년이라면 잘 자랄 거고 성인이 되어서는 항상성을 잘 유지하고 근데 비타민 A가 여기서 근무를 한다고 보시면 돼요. 이 비타민 A는 532가지의 유전자를 직접 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비타민 A를 제대로 먹어줘야 면역력을 담당하는 유전자들이 켜지는 거예요. 아까 면역력 말씀드렸죠. 그리고 세포들을 구분하는 유전자도 비타민 A가 관리를 해요. 너는 간세포, 너는 신경세포, 너는 뇌세포 이런 식으로. 그리고 또 비타민 A가 이 장기들의 기능을 활성화합니다. 당연하죠. 세포들의 하는 일들, 기능을 구분해 준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장기들의 기능이 활성화되는 것도 연관이 되는 거죠. 이 비타민 A를 충분하게 섭취하려면 음식 중에는 시금치 또 나왔네요. 그리고 고구마, 당근, 케일, 브로콜리 또 나오고 캔탈럽, 과일 중에는 캔탈럽 이런 것들에 비타민 A가 충분히 들어있습니다. 세 번째는 비타민 D예요. 이 비타민 D는 900개가 넘는 유전자의 발현에 관여를 해요. 전체 유전자의 24분의 1에 해당합니다. 비타민 D는 세로토닌이랑 텔로미어에 직접 관여를 해요. 이 세로토닌은 호르몬이죠. 부족하면 불면증이나 우울증이 생기는. 영상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텔로미어는 안티에이징 그리고 노화, 항노화 뭐 이런 거 연구할 때 많이 등장하는 단어죠. 이게 우리 염색체의 양팔 끝에 존재하는 입자예요. 그리스어로 텔로스가 끝이라는 뜻이고 메로스가 그냥 부분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텔로미어는 끝부분이라는 뜻이에요. 이 염색체 끝에 마개처럼 막고 있으면서 이 DNA 손상을 막는 역할을 해요. 그 운동화 끈 보면은 맨 끝부분에 플라스틱으로 이렇게 감싸놓은 것처럼. 이 세포들은 분열을 하는데 분열이 반복되다 보면 텔로미어가 점점 짧아져서 결국은 없어져요. 우리는 살면서 계속 세포 분열을 하니까 나이가 들수록 점점 짧아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텔로미어가 DNA 손상을 막는다고 했으니까 이게 점점 짧아지고 없어지다 보면 결국은 노화랑 질병의 원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텔로미어를 잘 유지할 수 있을까? 항노화 연구하는 게 이제 그런 것들 연구하는 거죠. 그런데 이 비타민 D가 텔로미어를 보호해준다는 게 밝혀진 거죠. 비타민 D가 노화 예방 말고도 부족하면 암에 걸린다. 이런 거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죠? 당연하죠. 비타민 D가 부족하면 유전자 발현에 문제가 생기니까. 그래서 우리가 비타민 D를 늘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햇빛 많이 쬐 일광욕이 최고죠. 근데 겨울에는 해도 저렇게 남쪽에 누워있고 그래서 햇빛 많이 쬐는 것도 한계가 있고 날씨도 춥고 벗고 다니지 않으니까. 그리고 또 이게 햇빛만 쬐다고 다 되는 게 아니라 자외선이 피부 밑에 있는 콜레스테롤이랑 반응을 해서 비타민 D를 만드는 건데 콜레스테롤이 부족한 분들은 아무리 햇빛을 쬐도 만들 수가 없죠. 우리가 콜레스테롤 약을 처방해서 이 스타틴 약을 먹으면 콜레스테롤 수치가 낮아지기 때문에 햇빛을 아무리 쬐도 비타민 D를 못 만듭니다. 그럼 먹어야 되는데 음식으로는 생선, 계란, 육류에 많아요.
병원에서 비타민 D를 많이 처방하는 거고. 자, 그래서 오늘 이 식습관이 유전자를 변형시킨다는 이 후성 유전학에 대해서 나름 디테일하게 알아봤어요. 음식이 유전자를 바꾼다는 게 무슨 뜻인지, 이게 타고난 유전자도 중요하지만 뭘 먹어서 어떤 유전자를 발현시키느냐도 중요한 거예요. 오늘은 유전자 발현을 건강하게 하는 좋은 것들, 엽산, 비타민 A, 비타민 D 이렇게 알아봤지만, 거꾸로 유전자 발현을 방해하고 아니면 안 좋은 유전자만 켜서 혈관이나 피부의 세포 조직 이런 것들을 빨리 늙게 만들어서 고지혈증이나 당뇨 생기게 하고 아니면 암 생기게 하는 그런 음식들도 있다고요. 뭐겠어요? 가공식품, 식품 첨가물이죠. 그거 기억하시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